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제52회 시민경찰 TV 방송은 신년 특집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 박병란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초청하여 교민들의 생활과 파독 근로자들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박병란 작가님은 저하고 이제 아마 인연이 거의 아마 30년 정도, 그러니까 94년도에 어떻게 보면 월간지 수사연구 그 기자로 이제 활동하실 때 제가 이제 서대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소년기에 근무하실 때 이제 출입하셨을 때 이제 인연이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또 이제 이렇게 이주하셔가지고 또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잠깐 들어오셨는데, 또 이렇게 기꺼이 우리 시민경찰 TV에 또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란 작가님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월간지 기자를 거쳐 편집장으로 이제 일한 후에 2007년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이주하셔서도 독일 문화와 역사, 또 일상, 그리고 파독 근로자들의 삶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하는 또 이제 칼럼니스트로 또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도에 한국 초청 공연인 그 파독 간호사 50주년 기념극인 베를린에서 온 편지의 기획 연출과 희곡을 또 이제 맡으셨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파독 간호사분들이 이제 그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이제 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배우들은 어떤 분들이 이제 하셨나요? 배우. 배우분들은 그 이제 파독 간호사 본인들이 직접 간호사님들이 자전적인, 자전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도 음. 자신들의 어떤 경험담을 믹싱시켜서 이렇게 그 내용 대본에도 그렇게 삽입을 했고요. 그분들이 직접 하시고 파독 광부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파독 광부 또 간호사분들이 출연한 어떻게 보면 연극이네요. 네. 네. 그러면 연극 단체는 또 이제 빨간 구두라고 했는데 왜 빨간 구두로 이렇게 또 하셨는지 모르겠네. 빨간 구두는 그 안데르센의 동화에 그 보면은 그 빨간 구두라는 동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물론 그 결론은 굉장히 비운이지만 그 열심히 그 정말 춤을 추던 그 빨간 구두의 모습처럼 그 열정을 다해서 젊은 시절을 독일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또, 그래서 이제 빨간 구두라는 네네, 단체를. 젊음 열정, 젊을 그렇죠, 때 갔기 이제.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빨간 구두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에서 이제 공연도 하시고 우리 네. 국내에서도 공연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아이고, 2016년에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그 저서로는 그 베를린 오마주, 또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흔적 등을 이제 집필을 하셨고, 또 이제 지난해 11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청소년 연극 유리천국 작품으로 또 이제 독일 그 베를린에서 또 공연도 또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022년이죠. 2022년 이제 독일 교육 성숙한 시민을 또 이제 기르다 이제 인문교육 에세이를 또 이제 집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그 독일 한국 문학공간 대표 작가로 이제 또 이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이국만이 떨어져 있는 독일까지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월간지 그 편집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가 호련히 또 독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셨나요? 사실 뭐 독일에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남편이 독일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이 잠깐 이제 몇 년 살려고 갔어요. 몇 년 살려고 이제 가셨는데. 근데 살다 보니 이렇게 하루 이틀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커가고 이러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네요. 네, 교육도 있고 이래서 아이들이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일로 이제 가실 때가 이제 그 2007년도니까 벌써 한 16, 7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아이들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겠네요. 네.
다섯 큰 살 아이, 남매? 5살, 네, 5살 정도. 5살, 2살. 아, 2살.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낯선 독일 땅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천천히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독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어떤 교민들 또 이제 유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네. 대략 얼마 정도 지금 계실까요? 뭐 비공식적으로 한 4만 8천, 3만 5천, 8천 8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교민들이. 뭐 통계는 이렇게 유동적인 그렇죠. 인구가 유동적인 많아서 인구들이 많이 있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은 지금 이제 작년 아마 12월 달에 우리 국내에 이제 잠깐 들어오셨는데 방문을 하셨는데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이제 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아,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제가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네. 작년에 11월에 연극을 유리천극을 예. 올리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또 그거와 곁들여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공교육 시스템을 독일에 아, 독일에서 이제 교육, 공교육 네, 과정을 이제 다 그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자 이래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 출간과 맞물려서 또 어머니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아, 보기도 하고 어머님도 좀 한번 네, 뵙고 그래서 그러면은 겸사겸사 그러면 책은 그 네, 이번에 지난달에 그 출간한 게 바로 이 독일 교육 그 성숙한 시민을 기르다 제목이네요. 이게 이제 네, 이렇게 네, 이걸 이제 아 이거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딸을 기르며 15년간 독일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독일 교육 이야기. 아, 이게 후속으로 또 이렇게 하나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거 좀 이따 다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 이제 낯선 땅에 이렇게 이제 자녀 둘을 데리고 또 이제 그 부군과 함께 이제 가게 되셨는데 어, 독일 그 어떤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어, 정말 뭐 해외로 가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언어죠. 언어고요. 이게 언어의 문제가 있고 그거는 어차피 뭐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이랄지 아, 문화 또 그런 음식 것들. 문화랄지 이런 소통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삐걱거렸고 또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우리 원가족과의 그냥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 한국에 떨어져 있는 있는 친구 것들이 또 그거에 대한 그리움, 향수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움, 향수 그런 것 뭐 때문에 이런 게 힘드셨겠나요? 네, 쉽지 않았던 그럼 것 어떻게 뭘로 극복을 하셨나요? 뭐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으로 많이 극복이 됐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 안에서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게 우리 지내 또 서로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한다면 현실은 이런데 해외 산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걸 또 찾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활동들을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찾고 네, 또 이제 가족들이라는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 네, 참 어떻게 보면은 힘을 내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됐네요. 그래도 네, 참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SNS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이제 박 작가님 소식은 이제 좀 접했거든요. 근데 참 그러셨군요. 그래도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그 이국 생활을 또 이렇게 적응을 잘 하시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을 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독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부모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공교육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공교육이라는 것은 독일 그 자체 그 교육에 똑같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적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우리는 뭐 국제학교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왜? 좀 어려우니까 가서 우리 현지에 있는 그 나라의 어떤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일단 저희는 이제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그 문화 속에 어,
그 문화를 배우는 게 일차적인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독일 학교에 보내서 하게 했는데 그 독일 교육이 어떤 부분이 그 당시만 해도 독일 교육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던 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육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독일 학교에 보내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거를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습게 말로 네,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안 쓰면 밥을 안 주겠다 이러면서 한국말을 집에서는 한국말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학교 주말에는 가서는 이제 가는 독일어를 하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사극을 좋아하겠는데 사극을 보여주면서 역사의식을 우리 이제 국내 드라마 네, 사극을 국내 드라마를 가끔 이제 주말에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저희 남편한테 상관마마 이러고 이제 그 사극에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 이제 대사 같은 것을 네네.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이렇게 네,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해주셨네요. 이렇게 언어가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문화가 이렇게 언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그 강자매네를 제가 시청해 보니까 네. 독일어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한국어로 또 이제 하고 정말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을 양육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그 독일 땅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녀들은 어떻게 다 성장을 했나요? 네. 두 큰 아이들 다 이제 둘째 아이가 이번에 이제 아비투어라고 네. 한국식으로 하면 그 수능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아. 아비투어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요. 대학 이제 들어갔고. 훔볼트에 이제 또 들어갔고 큰 아이는 이제 이미 이제 고등학교 아비투어 졸업해서 지금은 이제 베를린에서 법학을. 법학과를 그래서 하고 지난번에 이제 전공을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 또 국내에 어떤 법무법인 같은 데서 또 실습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습은 하셨나요? 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학과는 그 다니는 동안에 3번 정도 실습을 실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실습이 가능한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나는 엄마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러면은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럼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네, 그래서 실습을 했네요. 실습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네네. 아유, 정말 훌륭한 또 이제 이렇게 따님을 또 이렇게 키우셨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또 작가님이니까 지금 이제 그 작품에 대한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책을 몇 권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쓰셨던 게 아마 12년도인가 아마 이걸 쓰신 것 같아요.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이 이제 책을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직 언론 그 기자들에게 어떤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쓰게 됐긴 했는데 그 2007년도에 가고 나서 제가 2009년도에 그런 어떤 이민자를 돕는 단체에 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한국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어요. 네, 자국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1세대 분들, 파독 근로자 뭐 이런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유학생 그룹도 보게 되면서 그런 독일 삶에 대한 그 생각들을 조금 한국에 있는 분들이랄지 독일로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또 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세이를 이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네네. 그런 그리움 어떤 흔적들 우리 또 이제 모국을 또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소음을 일일이 이제 표현하고 싶었고 과거에서 또 현재로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래로 가는 사람들 네. 발걸음을 이렇게 이제 만져보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아유, 네, 좀. 이거 썼는데요. 네. 그 독일 맥주를 제가 많이 마신 줄 알고 그 언고 청탁이 맥주에 써달라고 언고 청탁이 안 돼. 독일의 맥주가 유명하니까 또.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음, 독일 이러면 그냥 맥주 생각나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네. 쓴 채택한
이제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16년도에는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60년대 초반인가요? 네. 우리 이제 파독 광부 또 이제 파독 간호사분들의 그 어떤 그 희생이 우리의 경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참 그 독일에 가서 진출해 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이 책의 어떤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책은 2016년에 이게 출간이 됐는데요. 네. 1963년에 파독광부가 이제 일진으로 음, 광부로 이제 독일에 가셨고 음, 또 이제 1966년에 파독 간호사가 갔는데요. 그 이때 출간할 때가 50년이었어요. 파독 간호사 50년. 근데 이 내용은 그동안에 이제 파독 간호사분들이나 광부분들이 자기의 자서전을 썼긴 했지만 이거를 각각의 여러 사람들의 파독 간호사들의 있던 일들을 일들을 이렇게, 그냥 소소한 일상들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음, 부분을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거창한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우리 주변에 그냥 소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민초들의 그 파독 간호사의 일상들을 이들이 예,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성을 좀 남기고 싶었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정말 여기 보니까 이제 추천 글을 써준 분들이 이제 우리 네. 박정자 연극 배우, 이제 김준겸도 한국 썼죠. 연극인 또 복지단 이사장, 네네. 또 이제 우리 네. 김준겸 전 인터폴 부총재고 이제 현재 네. 교수인데 우리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수사국장까지 이제 하셨던 맞습니다. 분이고 네네. 또 이제 그 아줌마닷컴 대표 또 황인영 네네. 대표님께서도 또 이렇게 추천을 네. 해주셨고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MBC 무한도전과 또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소개됐네요. 그건 아닌데 이제 네. 여기에 그거에 소개됐던 사람들의 그녀들의 아, 이제 희망 메시지고 그러니까 그때 네네. 소개됐던 분들이 여기에 그 일상에 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그때 거네요. 소개됐던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했던 분들과 같은 이제 파독 간호사 분들의 분들이. 그 소소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의 그걸 갖다 이제 기록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책을 또 이제 이렇게 아쉽게도 인터뷰는 했는데 그 인터뷰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랄지 또 개인적인 이유로 그 수록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박 작가님은 이제 책만 이렇게 또 집필하는 게 아니고 또 연극 무대도 또 이제 아까 그 소개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기획하고 연출하고 또 이제 하시는 또 역할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베를린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또 연극 공연을 또 하신 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그 흔적이라는 또 이제 책을 아마 또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건 2020년대 아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흔적은? 이 흔적은 제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네. 그 국민일보에 칼럼을 이제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그러니까 독일의 제독 동포 사회를 뿌리가 근간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여기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원래 해외에 가면 좀 외롭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이제 때문에 힘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아. 형성이 됐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썼던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쓴 이제 게 흔적이라는 흔적입니다. 제목으로 네. 이렇게 이제 책을 또 집필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베를린에서 온 편지도 이제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또 이제 공연을 또 하셨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한창 이렇게 이제 한창일 때 독일 내 이제 아마 아시아인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칭창총 소나타 넘버 원이라는 대본을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무대에 올린 모양이죠. 네, 네.
그러면 칭창총은 이건 어디 중국어입니까? 네네. 칭창총은 가위바위보라는 아,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네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지 않고 칭창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놀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칭창총이 그 인종차별 차별로.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아시아인들이 보면 칭창총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놀림의 이렇게 어떤 눈을 이렇게 용어로 하면서 됐네요. 칭찬청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상 음. 속에서 이게 원래 놀이고 음. 게임인데 이걸 음. 인종차별의 언어다라는 것을 교육적인 이거는 인종차별 언어야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아, 이걸 이거를 이제 연극을 올리게 됐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대본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음. 음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음. 안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무. 다장르 실험극인데 그래서 음. 소나타 넘버 원입니다. 음악이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네, 음. 텍스트를 작성한 경우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 아시아인의 네. 그 인종차별에 아, 굉장히 어떤 심각했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네, 어떤 또 이제 대본을 작성해서 이제 또 무대에 올렸던 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작년 11월에는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연극 유리천국 작품으로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또 공연을 하셨네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10년 좀 넘게 파독 1세대와 이렇게 파독 1세대들의 삶을 네. 생각을 하고 통찰을 하게 되면서 돕고 이러면서 느낀 게 이제 이분들은 나이 들어가는데 들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분들이 남긴 그런 소중한 유산들을 이제 독일에 사는 한인들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이어가야 되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또 동기부여를 가지고 어떻게 독일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 해서 청소년들 당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당당 프로젝트 일환으로 유리천국이라는 연극을 올렸는데요. 유리천국은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 아, 아, 재미없는 재미있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네, 청소년들이, 네 이렇게 청소년들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국 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독일은 약간 느리고 느림의 미학이 있고 굉장히 천천히 가고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국은 좀 빨리빨리,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약간 독일에 가면 왠지 독일 교육이 잘 돼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환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사실 실상은 해외 나가면 다 현실에 부딪히고 또 거기 안에서 이주민으로서의 어떤 고충도 있고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냥 천국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서 유리천국이라는 걸 네, 제목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연극을 그 올리게 이제 됐습니다. 그 안에 이런 또 이제 네, 메시지가 또 이제 네,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쓴 책이 이제 그 인문교육 에세이 독일 교육 성숙한 시민을 기르다 이제 이 책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따님들을 공교육을 또 이제 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그럼? 이 책은 사실 저희 두 아이를 잘 키웠다는 음, 내용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두 아이를 이제 독일의 교육에 진짜 체험적으로 키웠던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독일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던 엄마로서 또 그리고 또 전직 기자로서의 어떤 좀 통찰 그리고 그런 독일이 보여주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어떤 게 독일 교육일까라고 그리고 이 독일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독일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조금의 인포메이션을 주고 싶은 그러면 이 생각이 책을 들었습니다. 보면은 어떤 유학에 대한 것들, 또 이제 네, 독일의 공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에 대한. 조금은 맛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 독일 교육, 성숙한 시민을 기르다 책자를 한번 보시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책자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들을 어디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나요? 우리 국내에서 다? 아, 네, 네. 국내에서도 어디 서점에 다 서점에 다 배포돼 있고요. 또 또 인터넷 인터넷도 뭐 이렇게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책을 뭐 인터넷에 치시면 음. 충분히 그래서 이제 구입 우리 이제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흔적. 독일 교육 성숙한 시민을 기르다. 이렇게 책을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독일에서 한 거의 16년 정도를 이제 사셨는데 그 아까 이제 한국 국민하고 독일 국민의 어떤 약간 독일은 이제 느림의 미학이라고 또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국민들의 어떤 특성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시 이제 네. 우리 한국에서 살아보셨고 또 네, 독일에서도 네. 이제 오랜 또 시간을 또 이제 사셨는데 네, 네. 가장 큰 제가 특징이 독일 사람들은 감정의 노출을 대화할 때 감정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이렇게 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있는지 가지고 모르겠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바로 그냥 감정이 실컷 나오잖아요. 감정이 나오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걸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쿨한 거 아니야? 너무 술질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감정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영양가가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손해 보는 경우가 네.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어투라고 하죠. 디플로마티시라고 네. 하는데 약간 그런 그래서 자기의 그런 하고자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피력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피력하면서도 그거를 어떤 밖으로 맞습니다. 표정이라든지 네. 그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거를 교육에서 토론 교육에서 토론 교육이 길러줘요. 활성화됐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토론을 막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자기가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저 사람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에 기복 없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교육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네. 국민들의 장점이 이제 바로 어떤 토론 문화에서 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네. 충분히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럼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바로 포기할 때도 있고 네.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 먹을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는 밥 먹고 싶어도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래? 오케이 예. 오케이 알리스 클라 우리는 이러면서 이제 조금 가는 이제 거죠. 약간 좀 뒤로 좀 한번 빼는 거절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게 경우는 이제 아니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독일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토론이 많아요.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그 학부모 회의를 가면 정말 이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학부모들이 2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토론거리야 이러는데 반에 무슨 색깔로 색을 칠할까요? 예를 초록색으로 들어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러면은 그 초록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토의를 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민들은 그 독일의 답답하죠.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돼요. 이게 네. 토론을 하지 않을 걸 갖다가 놓고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허비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그 뭘 고치러 오잖아요 네, 인터넷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와요. 딱 그 문서가 오는데 예를 들어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온대요. 그러면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대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꼼짝 못하네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에 딱 방문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오잖아요. 그날 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 이제 저희는 일주일 전에 그것이 통보가 오고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요. 우리 독일의 이제 그 네. 장점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런 단점, 불편한 점도 있네요. 또 근데 독일 장점은 또 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해요. 감사해요. 굉장히 아끼고 그런 어떤 물이랄지 이런 음식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기불 이런 거 다 어지간하면 촛불을 쓰고 이렇게 조명이 환하지 않죠. 그래요? 예, 굉장히 조명이 어두운 조명이고 그러면 난방 같은 것도 좀 춥게 하나요? 남경도 엄청 추워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더워요, 엄청. 그래서 너무 힘드네요. 에어컨이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와서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주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아파트 막 큰 평수 그런 건 아니에요? 아파트도 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고요. 뭐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그거는 이제 자기의 재량에 맡기겠지만 자기 이제 어떤 뭐 그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어떤 경제적 여건에서는 것에 뭐 한도 초과로 그렇게 집을 사지는 않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저희 둘째 아이의 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직업군들이 부모들이 좋은 직업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사는 집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뭐 엄마 아빠가 판사고 이러긴 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회 하이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는데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은 평범한 방 뭐 하나에 뭐 이렇게 거실. 거실 하나에 방 2개, 3개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그런 게 하는 걸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거칠애가 이제 거칠애는 안 없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불편함 같은 거 아까 이제 언어도 이제 말씀하셨고 문화라든지 또 이제 어떤 먹는 먹거리 그러면 그 독일에 계시는 교민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왕래는 자주 합니까? 모임 같은 거. 네, 이제 각 도시마다 저는 베를린에 사는데요. 거기는 이제 한인회도 있고 또 각 한인들 간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 문양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1세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글쓰기 강의도 저 해봤고 직접 이제 강의도 네, 또 이제 그 그렇기도 하시고 하고 또 교회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도 또 많이 많이 모이시고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베를린 정도 되면은 네. 우리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통 그리고 서로 어떤 그런 왕래는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네. 그 어렵진 많지는- 않겠네요. 네, 한 5천 명 정도로 알고 어쩌면 있는데 베를린 네. 쪽에 머무르신 네, 분들이 네, 뭐 공식적으로는 한 5천 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7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학생들도 또 이제 와 네, 있으니까. 유동적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독일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또 이제 우리 작가님이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혹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금 다 독일 공교육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런 학교 폭력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노출되진 않았나요? 혹시 따돌림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왜냐하면 피부색도 틀리고 네.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외모도 이제 바로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거 다 금방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에 진짜 오리지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딱 이렇게 얼굴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인 아시아인이어서 뭐 부모 이제 그렇죠. 엄마가 전부 다 한국인. 네, 근데 한국인 여자가 독일인 남성과의 결혼했거나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약간 혼혈 그렇죠, 섞여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어느 나라 아이인지 독일인인지 그 한국인인지 정체성 정체성이 문제 좀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자기는 독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아이 같은 저희 거기서 아는 태어나고 애들. 이제 예. 또 아빠도 또 이제 예를 독일 들어서 국적이고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너는 아시아인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너 아시아인이잖아. 뭐 칭찬총 이러면서 인종차별도 하기도 하고 또 놀림을 마들 냄새 당했네. 난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학교 폭력에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뭐 빨간 카드를 줘서 다른
그런 룸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가서 격리를 시키고 그 자체적으로 네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빨간 카드를 많이 받는 좀 이렇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그 유겐트암트라나 청소년 관청이 있는데 그 청소년 관청에서 와요. 그래서 거기에 와 또 아이가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테라피를 심리 테라피를 받거나 이 아이를 이제 학원 좀 뭐랄까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치료하기를 노력하고 그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거죠. 강제 전학을 전학을. 시키는 거. 그리고 독일은 유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를 못 따라가서 학력이 못 따라가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한 학년을 내려간다든지 그 제자리에 머문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또 네네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굉장히 그게 큰 벌이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창피한 아이들은 다른 학교로 가죠. 조금 이렇게 느슨한 학교로 간다거나.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5학년 때 조기 김나지움을 갔는데 김나지움에 30명이 한 반에 30명이었는데 6학년이 되니까 10명이 빠진 거예요. 20명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럼 적응이 안 힘들고 돼서 공부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있는데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래도 이제 학교 폭력 조심하는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이제 경찰이 바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심화됐을 때는 청소년 관청에서 이제 그 연계를 하게 되지만 폭력 사건이 났거나 이런 경우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계속 이 아이를 교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멈추지도 하네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를 이게 경찰 사법부에서 이렇게 관장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걸르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또 아니면 청소년부 이렇게 관청을 해서 거기서 또 하고 거기도 정말 어렵더라면은 이제 네. 어떤 이제 사법부로 이렇게 이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독일 쪽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시고 잘해야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국내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독일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의 현재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죠. 현재 정부.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독일 쪽에서 바라보는 독일 국민들이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신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독일 국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좀 나누어질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네. 한국을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김정은 이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북한 뉴스가 네, 많이 나오네. 나오니까 워낙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으니까 거기 핵 막 크라프트 뭐 이러면서 독일어로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케이팝이랄지 한류 그렇죠. 영향 때문에 한류 영향.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뭐 K-pop, 뭐 BTS랄지 뭐 이런 그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독일 국민들은 뭐 한국 정치 상황이나 이런 관심 것들보다도 없어요? 예, 젊은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뉴스에는 나옵니다. 뭐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독일 뉴스에 그 신문에 그 대문짝 만하게 나오기도 근데 하고. 그러면 우리 안전 불감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그런 것도 정말 어떤 제 대비를 못 독일 했냐고? 친구 같은 경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끼친대요. 어떻게 이게 막 이런 이유가 일이 안 된다. 생길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 몇 번 만에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이러면서 야. 독일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십으로 나올 때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그렇죠. 부각이 그러면 많이 이제 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불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마다 논평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 같은 교민분들은 교민분들은 이제 1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독일 국적자들이 거기도 많으세요. 나눠질 것 같은데. 조금 나눠지는데요. 1세대 분들은 독일 국적자가 대부분
독일 국적자고요. 한국 국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한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공유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네. 독일이 마냥 한국이 마냥 그때 시대로만 생각하는데 너무 발전했네라고 그 발전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의 감수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국적자들이 많고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자기들이 소신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고요. 사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국적자고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또 해외에서 나와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가장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바로 독일에서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민간 애교 사절이 될 수밖에 없고 애국심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지 않고 한국이 정말 실패하는 과정들이 만약 된다라면 굉장히 제일 자기한테 슬퍼할 바로 일이죠. 영향이 바로 영향이 영향이 옵니다. 미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른 나라들로 애교에 실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어떤 위기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민감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유정자들이 나올 때 이런 해외 국민들 그들이 바라볼 때 한국을 아끼는 그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외교적으로 통일에 대한 독일이 이제 통일에 그렇죠. 저희보다 앞서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주변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테크닉 그런 것들을 잘 주변 뭐 북한과도 마찬가지고 외교적 관계를 잘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이제 주변 뭐 위기 상황으로 일본이라든지 가져가면 이제 안 되겠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맞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루어지기를 네, 그렇게 바라겠네요. 외교에 능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부정적으로.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아마 재외국민들도 이제 우리 이제 참정권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박 작가님을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려고 이제 한번 독일에 이렇게 한번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그 2020년도에 이제 4월 15일 날 우리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네. 그러면은 거기 독일 쪽에 베를린 쪽인가 어디서 이제 아마 이렇게 총선과 관련해서 민변들이 그 헌법소원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선거 어떤 불법 뭐 이렇게 개입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그 선거가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투표를 못 했습니까? 투표를 못 했어요. 4월 그때 네네. 우리가 2020년도 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네네. 못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참정권에 이 표를 한 표를 정말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싶은 저희 표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만은 그렇지. 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니까는 라이프치히랄지 이런 쪽에서도 와서 멀리서도 먼 데서 네네, 와가지고 예, 또 와서 저기 한 표를 한 행사하기 표를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데 굉장히 그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전 정말 투표죠, 사전 투표. 그렇죠. 네. 그날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기대되는 전부 나는 다 대한민국 설레이고. 국민이야라는 그렇죠. 축제일인 거예요. 외국에 근데 나와 있지만은. 그걸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했었고 사실은 해외에 있는 표가 한 표라도 이 한 표가 정말 큰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또 이제 그 참정권을 한마디로 도둑 맞았네. 도둑 맞은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작년에 하셨나요? 네네. 아이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이제 행사를 충분히 하셨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혹시 지금 현재 청소년들 뭐 이렇게 유학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해외로 이주를 또 결심하고 이민을 가려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조금 당부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독일은 그 이제 제가 한 16년을 살았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뭐 당연히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나 교육을 위해서 독일로 오게 된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아이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아이들이 독일에 가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어린 경우에야 뭐 부모의 어떤 직권으로 가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제가 독일에서 생각할 때 그 중간 나이 청소년기에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가 좋아서 왔잖아요라고 엄마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오히려 그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 안 돼서 부모 그냥 핑계를 또 부모 대네. 핑계를 대고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독일어도 그렇죠. 힘들고 그 문법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또 막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갈 때 그 상실감을 있는데 그 아까 부모들이 제가 또 채워줄 수도 없고. 네, 그 독일은 느림의 미학이라는 걸 꼭 인식하셔서 조금 인내하고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독일에 대해서 좀 문화나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시고 접하고 학습하고. 오시면 완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준비를 부모님들이 해야 한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민경찰 TV 그 분들은 아마 다 또 이렇게 사전에 많이 또 학습을 하시고 오실 것 같은데요. 오신다면 제가 또 베를린에 오신다면 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착하는 또 이제 네. 지금까지 또 이제 살아온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부분은 또 전수를 해드린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그 제52회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 방송이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박경란 작가님과 독일 교민들의 어떤 생활, 또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열정적인 활동, 대담 프로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박 작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